안녕하세요. 역사 2.0입니다. 오늘 37번 학습지에서는 14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19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의 각각 정부의 모습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7번 학습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국사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1992년 12월 14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한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꺾고 당선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은 1961년 윤보선 대통령 이후로 31년 만에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93년부터 98년까지 운영되었던 김영삼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김영삼 정부, 다른 명칭으로 김영삼 정부를 부르는 다른 명칭으로는 문민정부가 있습니다. 스스로 군인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칭하곤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세력을 처벌하게 되고요. 신군부 세력 처벌 이외에도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서 식민지의 잔재 또한 없애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김영삼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방자치제, 각 지역을 이끄는 일꾼을 각 지역의 지방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제도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인 업적에 이어서 경제적인 업적을 살펴볼 텐데요. 자,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금융실명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차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실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검은돈을 차단하고 이 검은돈의 차단을 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건강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주요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지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표했던 담화문이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 한번 쭉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서 김영삼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정치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임기 중후반까지 유지합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임기 말 1997년 12월에 터진 외환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제금융 신청, 외환위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 지지율이 급하락하게 됩니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15대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김영삼 정부 임기 말 터졌던 외환위기는 15대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수립된 이후로 최초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평화적인 정권 교체다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최초의 정부 교체, 정권 교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1998년 2월부터) 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갓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 말 터졌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 요구를 받아들여서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등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나라가 진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죠.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은 2001년 8월 외환위기에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IMF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노동위원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 증가, 비정규직 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고, 이런 부작용들은 오늘날까지 한국 경제에 어두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흔히들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국방위원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2000년 6월에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발표 모습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주요 내용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을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여러분들은 이 항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라는 부분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있던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했던 노력과 평생 동안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2000년 12월에 있었던 노벨상 시상식에서 평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모습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길거리 응원에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놀랐지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응원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놀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한 응원전을 펼친 이후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고 귀가하는 모습에서 또 한번 세계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자, 다음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습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여당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됩니다. 이리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었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한 노력, 그리고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 친일 임명 사전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독재 정부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또 하나의 업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의 햇볕 정책,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북과의 대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14 남북 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육로를 통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악수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17대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17대 대선에서 야당의 이명박 후보는 여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갔던 15대 대선에 이어서 10년 만에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면에서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13년까지 그 임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여당의 박근혜 후보는 야당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리하여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7년에 그 임기를 마치게 되고 2017년 5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10년 만에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임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37번 학습지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완전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간략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노무현 정부까지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다루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부분은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한국사 교과서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부분도 어느 정도 내용이 더 채워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준 덕에 그리고 선생님을 응원해 준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함께 해준 학생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사 과목을 공부할 때 선생님과 함께 했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고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국사 역사 2.0 강의를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